저는 1학년 중학생이고요. 네. 모든 학생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을 성적 상담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로 시험을 봤는데 되게 잘 봤을 거 생각했는데 되게 못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빠가 지금 평정심을 잃으시고 아주 뭐가 이루어졌다고? 평정심이요. 평정심을 잃어버렸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되게 화나셔가지고 음. 아까 집에 왔을 때도 좀 혼났고 이제 아빠한테 혼내야 되는데 아빠한테 혼나면 제가 좀 기가 죽어가지고 뭔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엄마 아빠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네. 그 화낼 일이 아닌데 엄마 아빠가 미쳐가 화를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화내면 누워내고. 화내면 누가 괴롭지? 저요. 아니 엄마 아빠가 화내면 내가 괴로워, 엄마 아빠 괴로워. 제가 괴롭지 않을까요? 왜? 제가 엄마 자기 화내는데 엄마가 화내는데 왜 자기가 괴로워? 제가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들으니까요. 에이, 그거는 엄마 아빠가 평정심을 잃은 거는 그건 엄마 아빠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화내고 지가 괴로워야 싼 거야. 그냥 구경해. 그건 아무 문제 없어. 그건 네. 불효가 아니야. 알았지? 네. 그런 거는 불효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야단 맞는 건 네 가지만 야단 맞아야 돼. 첫째, 내가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러나 안 그러나? 네.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그런 일 하나 안 하나? 안 해요. 안 하지? 그래.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일 해 안 해? 안 해요. 해 안 해? 안 해요. 그 다음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거나 이런 남을 괴롭히는 거 하나? 안 해요. 그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해 안 해? 안 해요. 그래, 이 네 가지 빼고는 괜찮아. 아무거나 해도 돼. 네. 공부가 성적이 오르고 싶으면 오르고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고 그래도 괜찮아. 자네 이번에 성적이 약간 떨어졌지? 네, 많이 그럼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지? 그럼 자네 이번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왜? 다른 애 반 애들 오른 애 있을까 없을까? 자네 때문에. 있어 없어? 네. 다른 애 성적 오른 애 있지? 걔들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애들 기분 좋으면 기뻐져야죠. 괜찮아.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것도 이해 못하고 성질 내고 그게 엄마 아빠 수준이 이하야. 그냥 구경하고 말아야 돼. 괜찮아.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고 놀았는데도 시험 잘 쳐서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이래. 평균적으로는 어떠냐면 열심히 하면 오르고 놀면 떨어지는데 그게 꼭 같이 일직선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하고 겨울이 되면 날이 춥지만은 거기 일직선으로 되는 건 아니고 봄인데도 어떤 때는 겨울보다 더 추울 때도 있고 겨울인데도 봄보다 더 따뜻할 때도 있어. 그러나 안 그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질 때가 있고 놀았는데도 약간 오를 때가 있고 그런 약간의 기복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연연하면 안 돼. 성적에 연연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평가는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갈 때도 어떤 때는 낮게 올라가기 때문에 높게 올라갔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낮게 내려갔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지 실력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낮게 내려갔다고 실력이 없어진 건 아니고 높게 올라갔다고 실력이 는 건 아니잖아. 그지? 내 실력은 내 실력이야. 그런데 그 테스트 점수 상관에 약간 기복이 있는 것밖에 아니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자네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몇 월이게 10월이지. 10월 학기말고사를 평균 90점 받다가 잘못 차가 80점 받았다. 그래야 성적이 한 3, 4등 떨어졌다. 그거 90점 받았다고 그때 안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내가 지나다 보면 그 한 번 좀 오르든 내리든 내 인생에 그게 큰 상관이 없을까? 그럼 학생이 잘 모르면 여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네가 돌았어 봐. 자, 보세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10월 말 월말고사에
성적이 10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그거 올랐다고 내 인생이 더 좋아지고 그거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그런 일이 있다.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 따라 그때 있다. 그거 별로 내 인생에 큰 상관이 없을 거다. 없을 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려.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다음에 또 잘 나오면 되고 다음에 못 나와도 또 상관없어. 크게 그 구애받지 마.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성적은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래.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등수그리 중요한 게 전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30명 모아가 반을 편성해 놓으면 꼴찌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전국에서 꼴찌 하는 애만 반을 편성해가 30명 모아가 편성해 놓으면 1등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그래. 1등 꼴찌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지? 네. 공부를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는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가 수준이 조금 떨어지네. 그러니까 네가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고 엄마 나 성적 떨어졌어 하고 울고 불러도 엄마가 했더니 등 툭툭 떠들면서 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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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임마 그때 성적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가슴 아파했는데 지나놓고 별거 아니더라. 공부만 열심히 다음에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지 무슨 엄마 아빠가 애도 아니고 그건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엄마 아빠라도 그 수준 이하니까 그 말 듣지 말고 빙긋이 웃어. 막 화를 내거든 빙긋이 웃어.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그래도 화내는 거지 네. 나를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 그지? 네. 빙긋이 웃으면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러고 말아버려. 신경 쓰지 말고. 됐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스님을 가까이 뵈서 네네. 정말 영광입니다. 예, 저는 지금 9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네. 근데 아이한테 사랑이든 뭐든 부족한 게 없이 제 딴에는 열심히 또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는 무슨 불만이 속에 있는 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자주 짜증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번 중에서는 한 8번은 참아요. 근데 한두 번은 참다 못해서 이제 저도 이제 욱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화를 막 누르는데 또 하나예요, 아이가. 그래갖고 참 나름대로 참는데 도저히 막 그때는 화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때는 또 저한테 화를 내는 건지 아이한테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애를 누가 낳았어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39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누가 낳냐니까. 제가요. 이웃집 아줌마가 낳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데도 누가 낳았냐니까. 누가 키웠어요? 제가 낳고 제가 키웠어요. 자기 한국말해요, 영어해요? 한국말해요. 그 내가 한국말 하니까 애가 영어해요, 한국말해요? 한국말로 다 하죠. 엄마가 한국말 하니까 애가 한국말 하겠죠? 네. 내가 한국말 하면서 애 보고 네 영어해라 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애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다는 거는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은 것 같은데. 참는다가 참았다가 성질을 내잖아, 그죠? 네. 애도 참는다고 참았다가 성질 내는 거예요. 스님이 8번은 참았어요. 애도 8번 참았다가 내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게 딴 데서 올 수가 없어요. 애가 성질을 내면 내가 성질을 내구나. 애가 짜증을 내면 내가 짜증을 내구나. 애가 한국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국말 하고 난 영어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한국말 하구나. 이래 알면 돼요. 그리고 스님 저는 회사를 관두고 싶지 않은데 동생이 이렇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러니까 회사를 관두고 아이의 정서에 더 늦기 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회사 그만두면 자기 집에 있으면 애한테 성질 때 낼 거예요. 그래요. 왜? 스님 제가 내가 네 때문에 자신이 회사까지 없어요. 그만두고 이래 생각하면 화가 더 나지. 제가 솔직히 회사를 관두고 싶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마음속에 회사 속마음이. 관두고 안 관두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성질을 안 내야지. 그러다가 이러다가 회사를 관두지 않고 애한테 신경을 덜 써서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고 더 큰 이럴까 봐. 후회가 생기지 뭐.
회사 간두든 안 간두든 앞으로 이제 사춘기 되면 더 애매이지. 내가 그래서 지금 걱정이 회사를 뭐 걱정이 엎드려 절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화났더니 화내네. 부처님이 공 심은데 공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더니 진짜 부처님 말씀 딱 맞네 이러면서 네. 그죠. 애가 화내면 아이고 내가 화냈구나. 애가 짜증내면 아이고 내가 짜증냈구나.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더니 참 부처님 말씀 맞으시네 이러면서 항상 애 화낼 때마다 아이고 내가 화내 애도 화내네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 돼요. 그렇게 참여를 하면 돼요. 누구한테 네. 주로 자기는 짜증 많이 냈어요? 네? 자기는 누구한테 짜증을 많이 냈어요? 짜증을요? 예, 남편한테 많이 내요? 아니요. 많이 솔직히 남편한테 화 낼 일도 제가 성격은 원래 다혈질인데 많이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게 참다가 문제예요. 지금 화가 난 거 아닌가?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면서 화를 조금씩 이렇게 김을 빼가면서 냈으면 애가 저래 안 되지. 참았다가 터지니까 물불 안 가리고 나오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엎드려 절을 좀 많이 하세요. 하루 200배씩 절을 한번 해봐서 하나는 남편한테 아이고 여보 내 성질이 더러워서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남편한테 참여하고 애 보고는 아이고 네가 내 닮아서 고생이다. 네가 내 닮아서 고생이다. 이러면서 절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 그만두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둬도 이렇게 하고 직장 그만두면 도움이 되고 직장 다녀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스님 그렇게 적응을 지금 못하는 단계인데 제가 또 외국으로 또 가게 돼가지고 더 애가 외국으로 더... 왜 가요? 애 낳아놓고? 아니요 지금 옮겼어요. 2달 됐어요. 아니 그래 애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2달. 애기가 먼저 갔다고? 아니 지금 가 있어요. 저도 지금 비자 때문에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애도 더 적응을 그쪽에서 하기 힘들고. 그건 좀 상관없어요. 애기가 뭐 상관없어요? 그가 적응하든 말든 그가 성질 더 내겠지.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애기가 아무리 성질을 내도 아이고 저게 내 닮아서 저렇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남편한테 더 참여를 하고 하루 200배씩 절하고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그럼 너무 괜찮아요. 걱정이 돼가지고요. 적응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절을 하세요. 저를. 누구한테 절을 해야 된다? 남편한테. 네. 나 108배는 또 누구한테? 애한테. 애한테는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네가 내 때문에 고생한데 네가 내가 닮아서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데 저래가지고 이제 절하다가 자기 성질 좀 고치고 보면 누 때문에 성질 고쳤다? 예? 애 때문에 성질 고쳤어요. 그래서 누가 좋다? 자기한테 좋아요. 그리고 자기 애가 지금 엄마 성질 고친다고 참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성질 안 고치면 애 절대 안 고칠 거예요. 끝까지 성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고치면 고쳐지면 아기도 좋아질 거예요. 저의 큰 문제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쉽게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건데 제가 첫 아이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아이를 좀 닥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래서 부족한 점에 대해 제가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게 제 아이들한테? 제 자신이 자신의? 그냥 예, 제가 많이 불안해하고 좀 걱정하는 건데요. 저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아이를 믿어주고 좀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되는 대로 사세요. 아니 왜 내가 농담을 이런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저 양육 태도에 의해서 아이가 많이 좀 소심해하고 좀 뭔가 시도할 때 실수할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 보면은 당연하죠. 그거는 엄마가 성질을 빡빡 내니까 애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안 고쳐지면 아이를 좀 더 나빠진다 이걸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다면 내가 나를 정말 혀를 깨물고 죽는 정도로 해서 자기를 개선하든지 내가 그래도 안 고쳐지면 그 범위 안에서 애를 키우고 애가 나빠지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지. 엄마가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이 아닌데 애가 어떻게 그 좋은 애가 되겠어요. 그건 욕심이지. 그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길이 없다. 스님 말을 좀
뭐 그래 말하면 누가 말을 못해 이러지 말고 이게 만약에 갖고 싶으면 이게 뜨겁다고 합시다. 이게 갖고 싶으면 뜨거워도 손가락 대면서도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뜨거운 게 싫으면 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예요. 달리 길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인생에.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고치려면 스트레스 더 받잖아. 내 성질이 뭐 그래 어째 뭐 그 범위 안에서 날 봐줘. 그리고 애도 그 범위 안에서 뭐 그런 만큼 크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살든지 남을 인정하듯이 나를 내가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 노래 못하는 게 노래를 잘하겠다. 그러면 자기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지. 노래 못하면 노래 못하는 걸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성질이 더러우면 근데 성인 군자처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러면 내 성질이 더러운 건 이 정도니까 내가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생각을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달리 길이 없잖아. 그러면 내 아이는 그 범위 안에서 엄마를 본받아서 자라니까 그 정도 키워지겠지. 그런데 부모된 자로서 내가 나를 손해보는 건 괜찮은데 내 아이에게 해를 가는 거는 엄마로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질이 더럽지만 목숨을 걸고 고쳐야지. 근데 자기가 그 짜증내고 화내는 게 내 아이에게 얼마나 장래 나쁜 인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지가 알면 자기 고치지. 자기가 지금 뭐 잘 모르잖아. 왜 아직 드러난 게 아니니까. 담배 피는 사람 이거 끊는다 해도 못 끊고 끊는다 해도 못 끊고 끊는다 해도 못 끊잖아요. 근데 두 가지.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를 주면 끊어져요. 담배 한번 피웠다. 그러면 열흘 아파가지고 어때요? 숨도 못 쉬고 떼굴떼굴 굴렀다. 이러면 끊을까 안 끊을까? 끊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반대로 벌을 그렇게 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징벌을 안 주죠. 자기가 그 정도로 자기한테 징벌을 주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한번 낼 때마다 그 전기 충격기 사다 놓고 한 번씩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고쳐줘요. 자기가 그만큼 자기에게 엄격 안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수행하실 때 자기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빼짝 말랐잖아요. 잠을 안 잤어요. 추워도 추위를 피하지 않았고 더위도 더위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사람이 추울 때 따뜻하고 싶은 이 욕구를 용납을 안 했어요. 더울 때 시원하고 싶은 그 욕구를 용납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절제를 했기 때문에 죽을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좋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까르마를 벗어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럼 자식을 위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나쁜 영향은 엄마로서 안 줘야 되겠다. 이건 정말 애들한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각오하면 되지. 근데 이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웠을 때 그게 폐에 붙은 니코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칼라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대부분 절반은 끊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성질낸 게 애한테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지금 앞에 이거 5년,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일이잖아. 그죠? 그걸 만약에 쫙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비디오로 다 보여준다면 아이의 이렇게 성장했을 때 5년 후에는 어떻고 10년 후에 어떻고 15년 후에 어떻고 20년 후에는 어떻고 다 보여준다면 자기 건을 고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버리든지. 근데 요행을 바라잖아. 내가 이렇게 성질내도 괜찮겠지. 나쁘다고 하면 그래도 설마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도 뭐 설마 이렇게 자꾸 하듯이.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고치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하루에 1000배씩 하세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그 생긴 대로 살고 애도 그 엄마 밑에서 그저 생긴 대로 살도록 놔두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자기가 정말 이거 성질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화 한 번 낼 때마다 1000배씩 하세요. 짜증 한 번 낼 때마다 벌로 1000배씩 해봐요. 100일 안에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충 그래 살면서 뭐 좀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노력 없이 공짜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부적 하나 써가지고 저래 보시 좀 해가 이거 해결되기를 원하잖아. 부처님이 그런 거 그냥 좀 봐주는 게 부처님이 아니고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 당신이 지금 이런 인연을 지으면 앞으로 이런 과보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과보를 피하려면 그런 인연을 안 지어야 돼.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나에게 형성된 그런 까르마가 있지만은 내가 이 까르마에 계속 휘둘리면 안 된다. 내가 고쳐져야 아이에게 좋다. 이 인연을 내 대에서 끊어서 우리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지. 자식을 낳았다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혼자 산다면 내가 이것을 다음 생에는 끌고 가지 말아야지. 이 생에서 끝을 봐야지 하듯이 자식이 있는 사람은 이건 내 대에서 끊어야지. 자식한테는 이걸 물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엄마지. 그런 게 말해는 놨어. 그냥 둘이서 살지. 그래서 애 없이 둘이 살면 스님이 뭐 연하고 싶니? 예, 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줘요. 근데 엄마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를 혀를 깨물고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장에 다녀오셨어요? 깨달음의 장이라고 하는 수련회 다녀오셨어요? 안 갔다 왔죠? 그 종이 내리고 한 달 내로 다녀오세요. 네. 약속했어요? 네. 다녀오면 조금 시작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저희 아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이가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네. 한 1년 반 동안 농구 선수로서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빠가 반대가 심해져 갖고 반대를 하니까 그냥 일반 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이제 공부를 지금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학교에서 애가 오면은 아이를 영어를 가르친다는 점이죠. 네.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 벨소리 듣는 거 자체도 싫고 아빠 목소리가 크니까 그 목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애가 지금 하기 싫어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몇 학년이라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듣는 사람도 정말 답답해요, 아주. 그리고 저번에는 애를 좀 때렸어요. 이제 자꾸 치받고, 안 하려고 하니까 때려갖고는, 지금 이제 억지로 아빠 옆에 앉아갖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그게 뭐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서 좀 스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남편이 뭘 좋아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애 말 낳아놓고. 남편이 뭘 좋아해요? 외국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 여행하면서 네. 뭔가 이렇게 일거리를 찾고 있어요. 뭐 일할 거. 아니, 그런 것도. 그러면서 영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한테 영어를. 그건 하게끔. 좋은데 네. 아빠가 자기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뭘 자기가 해줄 때, 아내로서 남편에게 뭘 해줄 때 남편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애교를 떨어주기 좋아하거나 음식을 잘 만들어주기 좋아하거나 술상을 밥 차줄 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의 아이에 대한 이 관심을 네. 갖지 말라고 해도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무슨 취미가 있거나 뭐가 다른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한테 좀 정신을 안 쏟으면 어떻겠어요?
좀 해결이 되겠죠. 어떨까? 여자를 하나 붙여줄까? 그러자도 요즘에 좀 늦게 들어오고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애한테, 그때까지는 애한테 좀 덜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아이를 생각하면 아빠가 애를 공부시킨다 할 때 그 아빠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가 생각할 때는 어떠냐? 봐라. 엄마도 아빠가 문제라고 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를 야단칠 때는 엄마가 절대로 말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를 더 나쁘게 봐, 부당하게 봐. 그럼 교육효과가 안 나와버려요. 제가 여태껏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자기가 볼 때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가 남편한테 뭔가 남편이 좋아하는 거를 해서 어쨌든 남편을 아이로부터 조금 관심을 떨어뜨리도록 자기가 노력하면 돼. 그걸 짜증내고 성질내고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데리고 뭐 극장을 가든지 남편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가든지 남편을 데리고 여행을 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바쁘면 여자를 하나 붙여줘고 집에 늦게 들어오게 하든지 엄마가 아이를 위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 정도로 해야 엄마지. 제가 엄마로서의 존재를 좀 잊어버렸던 것 같네요. 그래.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일 좋은 건 자기가 남편한테 고분고분하고 사근사근하고 이러면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가 편안해지만 남편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쏟는 게 좀 덜합니다.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면 더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고 엄마도 그래요.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면 애들한테 신경을 더 쓰거든요. 애들한테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크면 두 부부가 최우선적이어야 되고 애는 그저 방치하다시피 두 부부가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그럼 아이는 저절로 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여기 어리니까 농구선수 했다면 덩치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이제 아버지한테 참다가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은 또 부모한테 그랬다는 또 죄책감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또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또 그런 행동이 나오고 이러면 이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 간에 이런 눈 딱 감고 보지 말고 자기가 지금 오늘부터 누구한테 잘해준다. 남편.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 항상 무슨 말을 하는데 네 알았어요 여보 해가 오늘부터 이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연한 배처럼 돼서 자기가 자식을 방어를 해내야 돼요. 근데 절대 그 자리에서 여보는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남편은 더 성질내가 더 해요. 애도 더 아빠 미워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이한테는 근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보고 아이고 그래도 네 아빠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애가 엄마까지 불신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거나 아이고 밥 먹어라 이렇게 화제를 바꿔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지 절대로 아이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리고 남편한테 잘해서 아이한테 집착을 조금 떨어뜨리도록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좋습니다. 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둘째고 3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중학생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어릴 때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착하게 엄마만 아빠만 눈치껏 잘하는 아이였는데 지금 좀 올라오면서 굉장히 지금 반항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는 이렇게 집에 벽이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서 화가 나고 벽을 차갖고 이렇게 뻥 뚫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많았고 요즘은 또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늦게 깨웠다고 이제 깨운 게 아니고 지가 늦게 일어나갖고는 늦게 깨웠다고 소파에 앉아갖고 계속 소파를 두드리면서 한 20분 정도를 학교도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울면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좀 있었는데 저도 그 소리에 이제 더 화가 나갖고 아이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면서 제가 이거 아이야 또 그러는가 싶어서 큰애를 아침이어서 그때 큰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태워주러 나가면서 그 상황을 피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가면서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저 아이가, 굉장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탁 안기는 게 아니고 탁 저를 쳐내는데 뒤에서 저를 딱 안을 때가 많이 있고요. 엄마 이러면서 안을 때가 많이 있고 그게 가슴 이렇게 좀 아린해지는데도 그리고 요즘 또 이제 하는 행동이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여행을 지금 가서 있는데 수학여행 간다고 힐을 이만큼 높은 힐을 다 신고 미니 스커트를 입고 브라우스를 입고 이렇게 이제 또 소풍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볼 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때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또 지나가겠지 이런데 애가 막 화를 내고 뭐 계속 이렇게 때를 쓰고 있을 때는 저도 이제 전에는 이제 막 걔를 때려서 제어를 시켰는데 지금은 좀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좀 더 보다듬어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이 기계가 아니죠. 기계는 입력을 딱 시키면 입력시킨 대로 그대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아무리 어린애들이라도 이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따라해도 그것이 또 사람마다 다 달리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이전은 따라 배우기 그대로 부모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따라 배우기 하는 게 특징이라면 사춘기부터는 이제 저항하기입니다. 저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따라 하다가 이제 자기대로 한번 해보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립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른이 돼 가는 과정인데. 자기 식대로 어떤 시도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첫째 잘 안 돼요. 자기 식대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유 없는 반응을 하죠. 어머니가 볼 때는 이유가 없죠. 학교 선생님이 봐도 이유가 없고, 애가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오늘 왜 저런 식으로 과음을 찌르고 저러냐. 자기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립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전거를 타더라도 한 번만에 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타지는데 이제 자꾸 넘어져 봐야 안 되는 것, 넘어지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사춘기 소입에는 그게 안 되죠. 늘 따라하는 거는 실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새로 시작하면 실수가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두 번째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른이 볼 때는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딴짓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야단을 맞으면 교육이 되는데 자기는 야단 맞을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야단을 치니까 거기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체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신체가 성장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제2차 성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어떠냐 하면 항상 약간 들떠요. 심리가 들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한 그 뭐라고 딱 뚜렷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정된 심리에서의 이성을 대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이성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라 그럴까? 막연함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안한 상태예요. 그 심리 자체는. 이성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들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인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 어릴 때 이제 시킨 말만 잘 듣고 착하게 자란 아이들 같으면 그 시킨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잡는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됐지. 마음에 저항이 없는 건 아니거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 자라지만은 야단을 맞으면 알았습니다. 예예 해도 마음에서 기쁜 건 아니잖아요. 야단 맞고 기뻐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예예 하고 지나지만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오래되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착하다는 건 뭐냐? 자기의 저항을 표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거예요.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착한 아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듣고 착하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 자기 착하다는 것,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 막 신경질 억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그 말에 따라가 항상 자기를 착하게 보여야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하죠. 그래 엉뚱신설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엉뚱한 짓의 충동이 이제 마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면 이제 사고가 되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충동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학교에 가서는 이제 한 반에 한 50명 된다. 뭐 저희들 다닐 때는 한 5, 60명 됐으니까 요즘은 많이 적어졌다네요. 그럼 꼭 그런 학교에 저항하거나 규율에 저항하거나 뭐 윤리도덕에 저항하거나 이런 아이가 항상 한 서너 명씩 그 아이들 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담배를 피든지 뭐 연애를 하든지 술을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복장을 불량하게가 다니든지 그럴 때 그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나쁘게 보여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그 말썽꾸러기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영웅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거나 저항했던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래 못 해본 왜냐하면 다 내부에 스트레스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년 사회에서 그런 게 급속도로 번지죠. 어떤 섹스물이 있다. 그럼 그것도 막 몰래 빨리 번지고 만화책도 책상 밑에 넣어놓고 번지고 담배도 피워도 그렇고 그게 이렇게 나쁘다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진단 말이에요. 자기는 행동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체가 약하고 뭐 한 애를 이렇게 왕따시키거나 하면 나쁘잖아. 그죠? 그럼 안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사회에는 막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는 거.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위축이 되고 아이가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걸 보살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건드리면서 두려워하는 걸 보고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돌을 던지면 다른 애도 다 덩달아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특별한 아이가 있어야 이제 그걸 말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라온 모습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예측과 저는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생겨난다. 자, 이런 것도 다 성장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을 둔 부모는 제일 좋은 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볼 때도 늘 5가지, 불자라면 5가지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죽이거나 때리는 행위. 2번째, 훔치거나 뺏는 행위. 3번째, 성폭행이나 성추행하는 행위. 4번째,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5째,
술을 먹고 취하는 행위. 술을 좀 먹는까지는 몰라도 그걸 먹고 취한다 하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벽을 부수고 하는 건 이미 폭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부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그런 내부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억압이 되면 나중에 저런 경우는 이제 어른이 되면 술 먹으면 그런 폭력성이 나타난다. 평상시에 얌전하다 술 먹으면 이제 그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감싸 안아서 풀어주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모습이 폭력적인 것은 규제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사람을 때리는 데 썼다 그러면 감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이한테 큰 충격을 주죠. 남의 아이 피해도 있지만 내 아이에게 피해도 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건 어떤 행위, 그러한 심리 상태는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그 행위를 표출하는 언어나 행위에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모가 어떠냐 또는 선생님들이 어떠냐, 아이의 그런 바깥 행위만 보고 그 심리까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쁜 행위라고 하고 야단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야단을 그럼 안 쳐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여기 심리를 이해 못하는 게 이게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항감만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는 어떠냐 이럴 때 그냥 자기 아이 귀하다고 그냥 그거를 봐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양쪽 치우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런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부모가 볼 때는 이제 그게 못마땅하죠.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를 중심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는 이해하되 행위는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보면 무조건 막 피해 가려고 하거나 오야오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버릇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조건 야단을 치고 억압을 하게 되면 이제 상처가 돼서 나중에 폭발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것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한 번 정도 화를 벌컥 내가 애가 운다면 내가 봐지는데 20분 계속 그렇다면 처음에 좀 봐주다가 화가 나야 안 나요? 나고 막 너무하다 싶으잖아.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다 참는 거란 말이에요. 참으면서 봐주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봐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지속이 돼야 아이를 그거를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그런 데서 기도를 우선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된다. 그 기도라는 건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 근데 아이가 앞에서 깨어나면 저항을 하는 것은 뭔가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고, 뒤에 와서 깨닫는다는 것은 또 정을 그리는 것도 있고, 그 이중심리죠. 우리가 애증하고 똑같아요. 그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지는. 그래서 엄마가 먼저 다가오면 이제 약간 저항을 하고, 또 엄마가 물러나면 또 자기가 다가오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저항, 상처가 있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데서는 늘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하고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늘 이렇게 참회도 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이중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심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들이란 건 그냥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도록 좀 놔두는 것, 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 아까 스님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아이를, 저는 이제 계속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켜보는 게 그냥 이렇게 평상심 마음으로 지켜봐지지 않으니까, 그때문에 좀 피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그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방법이, 그렇게 이제요. 그래서 좀 화가 나니까 제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벌을 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지켜본다는 거는, 아이가 실수하는 거를 용인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선을 일정하게 그어줘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이 말씀한 5가지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는 그거 5가지 말고도 우리 부모가 볼 때는 저랬으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지켜봐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해놓고도, 내가 화를 벌렁 내놓고도 속으로 아이고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미안해요, 화를 내서 미안, 이런 말 입에서 잘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도 다 속으로는 그런 걸 자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자기가 잘못했다, 한 10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미안해 하는데 야단을 한 100줌 쳐버리면 미안한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억울함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야단이 교육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든지 잘못해도 온유하고 내버려둬도 교육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잘못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대의 종아리 정도면 얘가 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10대를 때려버린다든지, 한 대의 종아리가 필요한데 그냥 오히려 칭찬을 해줘 버린다든지, 이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항상 엄마가 볼 때 잘못하는 정도하고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정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그만한 크기로 자기가 못 받아들이니까. 또 바깥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의 의도보다는 항상 크게 그게 눈이 보이잖아요. 피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다 하는 양에 약간 낮춰서 계기는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나가지고 애하고 얘기했다. 그렇다 하면 이제 왜 그래 네가 스트레스를 받았냐. 근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해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폭력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욕설로 표현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앞으로 그것은 너가 고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자각시켜주는 선이 될지, 그게 좀 심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벌칙, 옛날 같으면 종아리를 맞든지, 이제 감정에 의해서 막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그거는 교육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맞아보면 그것이 선생님이 딱 이유를 대고 냉정하게 딱 때리는 거는 교육 효과가 나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못 다스려서 폭력적으로 때릴 때는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내 잘못한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저항심만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정,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룰에서 이 야단을 치는 것, 그것이 이제 조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뭐 한다, 이거는 이제 심리가 어른이 되고 싶은 심리야. 어른의 흉내를 내고 싶은 심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에 따른 책임감, 옛날 같으면 요 나이에 시집을 보내버린다든지 장가를 보내버린다든지, 그러면 며느리로서 자기 일을 다 해야 되고, 애를 낳게 되면 엄마로서 자기 일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린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는 어른이 되고 아직도 사람들이 취급은 언니 취급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른 흉내를 내게 되는 게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지 힐을 신는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남자들 같으면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자기들이 이제 어디 그런 이상한 집에 뭐 간다든지 그래서 바깥에서 나이를 항상 올리죠. 항상 나이를 올린단 말이에요. 두세 살 올려가지고 행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이니까 그것도 한쪽은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애들이니까 애들 그 뭐랄까 문화라 그럴까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는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규칙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청소년의 방종에 흐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보통 부모들이 너무 우려를 해가지고 너무 간섭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행위를 숨기게 됩니다. 부모한테 안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놀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행위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켜봐야 그 사고가 날 만한 방종을 어때요? 막을 수가 있죠. 알아야 막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저질러 버리면 내가 못 막잖아요. 그런 데서 알고 이거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뭐 몰라서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괜찮고 알면 조그만 일 해도 간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다 알고 제재를 가하는 건 아주 극소수로 가한다. 이게 굉장히 냉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정을 떼주는 거. 그러니까 내 아이를 이웃 아이 보듯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싫어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싫어가만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고 사랑이 정을 떼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어릴 때는 보살펴주는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정을 떼주는 게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사춘기 때 정을 떼주는 사랑을 못하죠.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정을 못 떼주면 이제 조금 더 커서 아이가 자립심이 없어지죠. 공부도 지가 알아서 안 하고 연애도 지가 알아서 안 하고 직장도 지가 알아서 안 다니고 부모가 날 간섭을 했기 때문에 거기 습관이 들어서 요 사춘기 때 자립을 해야 되는데 사춘기 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뺏어버리면 그 이후의 아이는 세상에 대한 도전을 할 용기가 없어지죠. 그런 자립성을 잃어버린 그 자녀를 둔 뭐 아들이 26살인데 아들이 31살인데 뭐 아들이 35살인데 뭐 장가도 못 간다, 시집도 못 간다, 뭐 직장도 안 구한다, 집에만 있다, 뭐 친구도 잘 못 사귄다,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춘기 때 어떤 시도를 할 때 연애도 해보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그때 그 나이에 그걸 겪어야 나중에라도 할 텐데 그때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경험의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이 배울 나이에 학교 안 다녀버리면 나중에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배우려면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짐이 되지 뭐.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저항을 다 부모한테 떼넘기죠. 말은 안 하지만은 이다 니 때문에 그랬다. 당신 책임이다. 이런 게 심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대학 갔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못 해낸다 하면 뭐 아이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책임. 그럴 때는 부모가 내가 아이의 그런 사춘기 때 제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려고 하고 시도할 때 내가 기회를 박탈했구나.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해야지. 그때가 늦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사고를 치는 게 나중에 평생 짐지는 것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룰, 그 부처님이 가르치면 5개의 원칙에 의해서
아닌 거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춘기 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정해진 법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어떤 실험들을 각자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큰 그런 오개라고 하나 울타리 외에는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 마음을 아프게 가지고라도 지켜봐주는. 저는 마음 좋은 남편 그리고 5살, 8살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제 고민은 저의 욕심이나 어떤 욕망이 너무 작은 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 나의 선택들, 욕심이 작은 것이 만족스러운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그러면 뭐 욕심 버려라. 나도 대답이 간단하지.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도 그렇고 다 욕심이 있는데 무슨 욕심이 있냐는 스님이 나도 조그만한 욕심이 있다. 말 안 하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 여자와 같이 살고 싶은 욕심인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인지 안 그러면 무슨 절을 짓고 싶은 욕심인지 그걸 들어봐야 그건 당신 노력해라. 그거는 당신한테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막연히 욕심이라 그러면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귀농을 한 지 8년 차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는 순유치원을 보내고 있고 또 큰아이는 그 혁신학교를 초등학교를 선택해서 네. 지금 이사를 와서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나의 인생의 선택은 그랬는데 내가 하는 선택들이 나중에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까봐 그게 약간 고민스럽거든요. 어떻게 제한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특목고 입시를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 얘가 나중에 돼서 저는 지금 공부 안 시키는 방향으로만 선택을 해왔는데 얘가 나중에 컸는데 그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갖고 자기 싶다. 지금 좋은 대학이고 좋은 일자리 이런 거 별로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농촌에 그거는 저의 내려왔잖아요. 인생이었는데 네.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네. 이제 그런 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기회를 어릴 때부터 주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대학 가려면 특목고를 가야 되고 특목고를 가려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서는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되면 네. 처음부터 초등학교 과외를 시켜야지. 그래서 그럼 걱정이 되면 그럼 자기는 이렇게 농촌 생활도 하고 전원 생활도 하고 환경적 가치도 중하면서 또 내 아들은 또 특목고 가가지고 또 서울대학교 가고 그건 내가 중이 돼가지고 존경도 받고 또 결혼해가 또 이쁜 여자하고도 살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그럼 좋지. 근데 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하도록 해주나? 여자 하려면 여자 선택해라. 너 존경받으려면 네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2개 다 먹으려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내 인생이 아니니까 이제 고민이 좀 그건 심한 자기 것 인생이지 같아요. 무슨 내 인생이 아니야. 아이의 인생. 아이의 인생이 자기 인생이지. 아이의 인생이 뭐 엄마가 나가 밥 먹여줬으면 됐지. 네가 특목 가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알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럼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들을 영어를 못해 하버드대 못 보냈다. 그럼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 들어갈 수 있는데 엄마가 한국에 살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영어를 못해 하버드 못 갔다. 그럼 엄마가 책임져야 되나? 그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애 데리고 보스턴에 가서 살아야지. 근데 엄마들은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그래 같아요. 하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기처럼 시골에 내려와서 그렇게 안 하지.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면에서 그러면 저의 선택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늘 선택을 해왔는데 가끔 이제 친구들의 선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나는 그게 당연해서 선택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
나는 부업을 해서 한 50만 원만 벌겠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는 이 일을 통해서 월 700은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저는 깜짝 놀라면서 야, 그러면 가면 돼. 좀- 나도 내 친구들,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애들이 다 장가고 시집가고 애들 둘이 나가 장가 시집 보내고 이러는 거 보면 내가 뭐 했노 이 집같이 이렇게 하면 가면 되지. 누구야 가든지 말든지 그건 누구 길이고 난 내 길이고 그렇지. 근데 진짜 이제- 웃긴다. 근데 그게 사실 속으로 생각이 계속 고민이 돼서 아니 그래 내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시골에 내려와서 살 수준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요? 내가 아까처럼 아이고 난 장가도 못 가고 애도 없고 친구들은 벌써 저래 애가 다 컸는데 이런 생각하면 중될 수준이 안 되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천하가 다 그렇게 가더라도 그러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이 독립운동해서 자식만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다 집안 유산 다 버리고 아이들은 다 죽기도 하고 다 버려져 가지고 거지 되고 이랬잖아. 김장진 장군부터 시작해가. 그럼 그 부모로서 그거 독립운동 하면 되나? 안 되지. 또 그런 협박 때문에 독립운동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운동 했던 사람도 또 부모가 크고생해가 서울대학 넣어줘 놓으니까 학교 그만두고 공장에 가고 그래 부모나 동네 사람 볼 때 미쳤다 그랬잖아. 그 부모 생각하면 그 길을 어떻게 가? 그러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민주화도 됐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자기가 미래에 적어도 이런 지나친 소비주의는 인류 문명의 미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다 하면 내 자식도 글로 가야지. 근데 자식이 반드시 가라고는 할 수 없단 말이야. 그건 자기가 나중에 이런 자란 속에서도 자기는 그냥 세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 자식 중에도 아들은 어때요? 친일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알아서 나중에 하는 건 자기 선택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 아들부터 이렇게 가야지. 자긴 그럼 자기 아들은 빼놓고 딴 사람 데리고 이 일로 갈래? 근데 자식이 부모의 소유는 사실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소유는 아니지만은 소유니까 내 맘대로 네가 예를 든다면 지금 의사 안 되겠다는 거 의사 되라, 변호사 안 되겠다 변호사 되라, 이건 잘못된 거지. 내가 자식한테 니도 이래 살아라 그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애도 그렇게 따라 사는 거고 자기가 그거 커서 마음에 안 들면 자기는 딴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래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이거는 따라 배우기 시스템이에요. 이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진국이 있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모방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모방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암기란 말이에요. 암기. 그러니까 암기력을 가지고 계산력을 가지고 성적을 매기고 순서를 매겨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모방하는 거는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실수하면 이건 다 낙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년을 왔다는 거야. 그러나 이거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 모방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일반 발표하는데 보면 미국이 기술 수준을 100이라 그러면 유럽은 93, 일본은 90, 한국은 83까지 왔다는 거예요. 일부 전자 같은 경우는 98 이렇게 온 것도 있고 항공 우주 같은 거는 아직 60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와서 거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이제 성장 동력의 소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돌파를 하려면 창조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창조 훈련을 아무도 안 배웠어. 창조적인 인간이 되려면 창조라는 것은 집중력이 있어야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면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이렇게 꽉 발견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높잖아. 밥 먹으라 그래도 못 알아듣고 밥 먹고 난 뒤에 또 밥 먹으라 그래도 또 가서 먹는다잖아.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 집중력이라는 거는 집중하라고 집중이 안 돼. 지가 좋으면 집중이 돼요. 애들 만화 볼 때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마가 불러도 귀에 안 들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엄마가 의사가 좋다, 변호사 좋다 이러지 말고 뭐든지, 농사가 좋으면 농사를 하고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하면 장난감 만들고 뭐든지 좋아하는 거를 하도록 하고, 또 좋아하는 걸 찾는다고 또 그래 강요해도 안 돼요. 좋아하는 게 없으면 아무거나 하면 되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답을 주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게 창조력을 키우려면 유치원 때부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 이렇게 해요.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해요. 야, 그 생각은 선생님도 못 해봤는데 그 생각도 괜찮네. 정답이 없어야 돼. OX는 안 돼. 모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요즘 재벌 기업이나 외국에서는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다잖아. 엉뚱한 사람. 약간 좀 정신병자 같이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창조력이 나오지. 지금같이 이런 거는 이게 소위 말하면 따라 배우기 하는 추종의 문명, 모방의 문명에서 나오는 교육 시스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데 따르는 이 노동자 훈련용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조업 시대가 갔잖아. 다른 시대로 가요. 지금 앞으로 그 아이가 커서 30대가 될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 있는 직업이 얼마나 없어질지 몰라요.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저런 걸 생각해서 시작을 했으면 그냥 밀고 가야지. 아니라 하면 자기가 빨리 보따리싸가 도시로 나오든지, 자기는 시골에 살더라도 애를 과외를 시키든지,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그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자기가 무슨 애의 미래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여기 지금 애 지금 학원 보내고 뭐 보내가 지금 특목고 보내고 서울대 보내는 이 사람들 한 시대가 지나놓고 보면 전부 아이들 장래를 망친 부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조 말엽에 신학문이 들어올 때 쌍놈들만 신학문에 가고, 양반들은 전부 서당 가서 과거 했잖아. 그 과거 한 게 조선왕조 무너지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학교 교육이 이런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다니까. 학교 교육이. 근데 지금 대안을 찾을 수가 없죠. 왜? 아무도 경험 안 해본 미래니까. 그리고 특히 학부형이 자기 경험 위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계에서 어떤 게 유명한 대학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걸 가지고 자식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 한 3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30년 후가 어떤 사회인지도 모르면서 선생도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교육이 제일 늦는 게 법률이고 제도고, 그 다음에 교육이에요. 교육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애들 보고 교육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면 애들은 잘할 거예요. 요즘 학교 부적응이 생기는 아이들은 그게 단순히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기성세대가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적응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부적응자가 어쩌면 천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모르지. 그래서 조선조 말엽에도 농사 짓고 살아라는데 돈 갖고 도망가가 도시로 가가 이러가 재벌되고 이러잖아. 그럼 부모가 그 당시에 볼 때는 불효막심한 놈이고 미친놈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가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기회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님이 요만큼이나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건 학교를 덜 다녔어 그래요. 두 번째는 요만큼 할 수 있는 건 내가 승려의 그 권위 질서에 덜 편제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 편제됐으면 그 질서 속에서 승진한다는데 몰두됐으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패, 그러니까 새로운 거 길을 가는 거는 길이 없으니까
일로 갔다가 안 되면 절로 가고 절로 갔다 안 되면 일로 가니까 실패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방 시스템에서는 실패는 곧 좌절이지만은 이 창조는 실패는 그저 일상이에요, 일상. 이래다가 안 되면 저래 보고 저래다 안 되면 이래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그런 가는 길을 막지. 부처님이 출가할 때 부모가 반대했고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한쪽으로는 이래 생각하면서 또 자식은 또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길이 좋다. 지금 미래가 어떻다고 누구도 말 못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30년 후에는 지금 같은 우리가 갔던 경험, 좋은 대학의 학벌이 중요한 가치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재능이 가치가 되지 학벌이 학위가 중요한 가치가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어온다. 제가 가진 재능 중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리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도 지도 딱 보고 야, 차 일로 몰아라 절로 몰아라 일로 몰아라 절로 몰아라 이렇게 간섭할 정도예요. 근데 이 엄청난 재능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엄청난 재능이 순식간에 무용지물화 된다니까. 우리 어릴 때 암산 잘하고 주산 잘하고 북이 잘하고 이게 막 엄청난 재능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잖아. 그냥 물리 터치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은 나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심리적 안정, 그래서 심리적 불안정이 제일 많아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만 키우면 다음은 아이들이 선택해가지 엄마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좀 키우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지금 강요에 의해서 심리 상태가 지금 대부분 억압이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종속적으로 말 잘 듣도록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은 저항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젊은이를 지금 계속 양산하고 있다니까. 이게 전통적인 질서로 갈 때는 괜찮은데 변화된 질서 속에는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직장을 그만두고 딴 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전공한 분야, 선생님은 선생 딱 하거나 변호사는 변호사 딱 하는데 그거 안 해버리면 딴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승려가 가가지고 목탁치고 연불하고 재지내고 이것만 배웠는데 만약에 승려 생활 한 20년 하다가 머리 기르고 밖에 나오면 자기 절에서 배운 그 온갖 재능이 세상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교육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사람 재지내고 고기만 쓸모가 있지, 옷 입고 있을 때만 쓸모가 있지, 옷 딱 벗고 나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교육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리가 길었든 짧았든 옷을 이래 입었든 저래 입었든 어디든지 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재능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시기에. 양반은 또 앉아가지고 천자몸 외화도 삶이 유지되는 시대가 그 18세기 말에 변하면서 다 몰락했잖아. 지금 그런 변화가 지금 빠르게 도래하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서양에 가보면 우리가 가야 할 사회가 있으니까 10년 후에 저래 가겠다, 50년 후에 저래 가겠다는 게 있는데 이제는 전 지구가 새로운 변화로 가니까 우리가 딴 저 별세계에 가가지고 선진 문명을 보고 우리 지구도 이래 가겠다 이런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적응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도록 애를 키우는 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책임이고, 그거는 특별히 노력 안 해도 엄마가 인생을 재미있게 살면 정신력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 재밌었어요? 네.
야,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기분이 조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럼 이 강의 성공한 거요? 뭐라고 돼 있어요? 행복한 대화라 그랬는데 소재는 행복한 주제가 아니에요. 다 골치 아픈 주제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관점을 조금 바꾸니까 조금 행복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종교 문제, 기독교 믿는다고 행복해지고 불교 믿는다고 안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종교 있는 사람 더 행복해지고 없는 사람 안 행복해지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하다 못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냐 불경에 있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느냐 이게 중요하듯이 대통령이 얘기했느냐 누가 얘기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행복도를 높이는 운동이 필요하다. GDP가 28인데 행복도가 117이니까 50으로 끌어올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동남아 사람에게 너가 더 행복할지를 몰라도 우리는 괴로워도 너보다 잘 산다. 이게 자랑이냐. 야, 너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나은지 몰라도 행복도는 우리가 더 높다. 이게 자랑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행복도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가 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 나이가 저보다 좀 적죠. 내가 많아도 내가 너보다 나이는 많아도 내가 더 네보다는 행복하다. 너 결혼했지 나는 안 했지만 네보다는 행복하다. 네 돈 많나? 난 네보다 적지만 행복은 내가 네보다 더 낫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안 될까? 저는 그러고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